이번 시간은 제1장 경영정보 시스템의 소개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내용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먼저 정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는 그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경영이라는 부분들과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떤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죠. 기업이 있고 기업이 수많은 비즈니스 유닛들을, 사업 단위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팔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었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컴퍼니 말고 우리 기본적인 소비자라고 부르는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니즈나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원츠가 있을 때 비로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 봐야지, 팁이죠. 그게 니즈예요. 그 TV가 벽걸이냐 평면이냐 인치가 크냐 원츠예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와 원츠가 기업이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낭비되는 자원 없이 큰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곧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를 빠르게,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다면 잘 팔리겠죠. 다시 말해 정보와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와 시간이 중요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획득하는 그 대상이 정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보의 개념이에요. 정보의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료는 그냥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료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게 되면 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정보가 누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knowledge라고 부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정보 또한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그 정보들이 축적됐을 때 비로소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료와 정보와 지식의 개념 차이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 정보의 개념의 첫 번째 가로가 정보라는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데 정보는 어떠한 것을 위해 필요한가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의사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의사결정을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으로 바꾸어 주느냐 하면 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게 돼요. 합리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기업은 제한된 자원이 있죠. 그래서 제한적인 혹은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해서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합리적 의사결정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위해 그 줄 끝에 필요한 자료의 집합, 자료가 영어로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이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많은 자료들을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집, 분리, 보관, 전달,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개념이기도 해요. 왜? 무언가 필요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필요한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경영이라면 정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부분이고 데이터가 그냥 무조건 모아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정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류를 팔아요. 그럼 의류를 판다고 했을 때 잘 구매할까? 우리가 이익이 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조사해야 돼요. 뭘 조사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마켓 리서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응답을 받아요. 자료죠.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해요. 우리가 흔히 가공 처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비로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 가공 처리로 얻어지는 결과는 여기서 해도 똑같고 저기서 해도 똑같고 어느 곳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은 그런 확률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적이 되면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수입, 수집되고 필요한 어떤 기준에 의해 분리되고 그 분리된 것들이 보관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처리가 되면 보고라는 부분들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네 번째 동그라미 끝에 보시면 유용한 형태로 처리된 자료라는 면은 이제 처리된 자료, 이래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괄호는 자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사건, 사실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것은 사실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의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자료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크게 이 부분들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1차 자료와 프리머리 데이터와 2차 자료, 세컨더리 데이터로 나뉘게 되는데 1차 자료, 2차 자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궁금해. 그래서 그걸 꼭 알아야겠어. 직접 하면 1차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간접이에요. 이것만 알면 어떠한 미사오구가 오더라도 이 기준으로 푸시면 돼요.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차 자료하고 그 줄 끝에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직접 조사를 위해서 수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해 다시 말해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2차 자료인데 2차 자료는 그 줄 끝에 기존의 모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인데 지식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보가 누적되고 체계화됨으로써 더 넓은 시간과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모르잖아요. 그럼 수많은 자료를 얻어서 나에게 필요한 상황과 그것과 부합이 되는 것을 분석하시겠죠. 가공 처리해서 정보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런 여행의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나 이번에 어디로 가려고? 거기는 어떤 곳이야 라는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체계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 있는데 한 번 더 나온다는 1차, 2차 자료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숙지하셔도 되지만 이것만 알면 너무 쉬워요. 둘 중에 목적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부합이 될까요? 당연히 1차겠죠. 시간, 비용, 인력이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할까요? 2차겠죠. 이미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만 알면 해당 표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 표의 1차 자료의 장점을 보시면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확도, 신뢰도,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조사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가 옷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구매할까? 라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설문조사에 나오는 설문의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활용하게 돼요. 이 대답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내가 의도한 바의 결과와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설문을 활용해요. 그래서 그 설문에 보면 해당 부분들은 해당 의류는 호의가 있느냐, 호감이 있느냐, 그리고 선택하겠냐, 구매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물어보는 거를 상호 간에 확률적인 응답의 범위 내에 있는가, 그냥 막 대답한 건 아닌가, 그 비교한 다음에 상관없네, 일치하네, 그러면 이 둘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면 구매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갖게 되고 의류 생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 신뢰도, 타당성 평가를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2차 자료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과정 내에서 나왔는지를 또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 다음에 1차 자료 장점 두 번째 큰 점 보시면, 오름표 보시면 수집된 자료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죠. 2차 자료는 장점은 자료 취득은 당연히 쉽고요. 시간, 비용, 인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1차 자료의 단점은 2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 비용, 인력 당연히 많이 소요되겠죠. 2차 자료는 단점은 내가 원하는 조사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자료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 다음에 1차 자료의 유형에 보시면 내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통한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조사하죠. 우리가 전화 서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서베이는 뭐냐면 내가 의류를 판매한다. 예를 들어 그 의류의 대상이 사람이다. 그러면 전체죠.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에 공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제성이죠. 목표를 달성해야지 라는 효과성, 이게 목표 달성의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장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장인가 분석하겠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예요. 그리고 그 시장 중에 내가 그 해당 시장 내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에 있을 때 20대에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크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시장을 타겟팅, 목표 시장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해당 20대의 시장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그 위치시키겠는가라는 활동을 통해서 나 옷이 필요한데 그 브랜드 사야지라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지셔닝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STP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모집단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죠. 대표성이 있는 친구들을 추출해요. 그래서 모집단을 조사하면 센서스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전수조사죠. 표본 집단은 표본 조사죠. 다시 말해서 서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나와 있는 전화 서베이라는 부분이고요. 또는 사람 간의 대인 면접, 뭐 1대1이든 1대 다든 또 우편 이용하는 것으로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이러한 정보의 특성이에요. 그럼 이 정보의 특성이라고 부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예요. 첫 번째 괄호는 정확성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내에서는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그래서 정확성은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성은 실수 및 오류가 개입되지 않는 정보고요. 그 다음 줄 편견의 개입, 왜곡이 없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내가 필요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완전성.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얻는 결과가 10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파트는 영리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은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괄호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신뢰를 얻으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신뢰성이란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보는 그 원천 자료와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 활동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또한 다섯 번째 괄호는 관련성인데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게 관련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괄호는 단순성인데 내가 정보를 얻는 과정 내에서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했고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괄호는 필요할 때죠. 적시성을 가져야 되고요. 여덟 번째 괄호는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분석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수학도 1 더하기 1은 2예요 라는 것을 증명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입증 가능성. 그리고 아홉 번째 괄호는 관련 정보들은 개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묶어놨을 때 그 효율성, 효과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통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일로라고 그러죠. 고물 보관하는 창고처럼 이렇게 쓰게 그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고객 서비스 팀, 이 CS 팀에서 따로 고객 정보를 갖고 있고 영업팀에서 영업팀도 많죠. 부서가 따로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로 갖고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영업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검색했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부분들은 필요한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괄호 적절성이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누적 가치성이라고 해서 정보는 생산되고 그것이 축적될수록 당연히 가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인 정확성은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 12번째 가로는 매체 의존성이고요. 정보가 교환이 된다면 당연히 매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 다음 13번째 괄호는 의사결정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지향성이에요. 14번째 괄호 형태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정보의 가치 및 중요성인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가치를 갖게 된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정보의 유형인데 정보의 형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가로가 발생 형태, 두 번째 가로가 어떻게 얻었는지 입수 형태, 세 번째 가로가 그 정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발생원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정보의 발생 형태는 자연적인 정보와 인공적인 정보가 있어요. 자연이기 때문에, 인공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알면 나머지 내용은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연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정보로서 생체, 유전, 직감, 본능 다 자연적이죠. 내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정보는 날씨, 기후 등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인공적인 정보는 기록을 어떠한 의도로서 하거나 행위, 구술, 기기적인 정보가 인공적인 정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해당 발생 형태에 따라선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했는지 간접적으로 했는지 즉 1차인지 2차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로 발생원에 따라서 외부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내부에서 얻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유형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에 정보의 유형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 개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 해당 더 알아두기 중에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표현을 좀 보자면 두 번째 오는표 정보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의사결정해서요. 정리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는표 지식은 데이터 및 정보에 비해 좀 더 상위 수준의 개념이고요.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어떠한 근거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분석과 판단에 관한 법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스는 정보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와요. 그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버린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얻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저장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축적을 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관리라는 건 고객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게 되면 자유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의 우위를 얻기 위해서도 정보는 필요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먼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과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는 데이터를 이례적으로 얻게 되지만 지속적인 관계는 고객, 컨슈머가 아닌 커스터머가 되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 무엇을? 릴레이션십, 관계를. 그래서 CRM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보다 기존의 고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CRM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죠.
또 경쟁의 우위를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시장에서 먼저 소비자가 나 뭐 필요한데 할 때 가장 자신의 자사의 기업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포지셔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경쟁의 우위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분석이 스와트 분석이죠. 그래서 내 쪽으로는 강점이 있냐 약점이 있냐 우리 회사에 시장에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냐 아니면 위협이 있냐를 분석을 해서 우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통해서죠. 그래서 정보관리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2절은 정보와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박스 시스템의 개념 및 정의인데 개념 및 정의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면 정보에 맞는 시스템이고 다른 시스템이다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 내의 시스템이다. 그럼 조직 내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것을 일정한 체계를 갖춘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의도한 목표, 아웃풋, 산출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석유 같은 그런 자원이 없잖아요. 전량 수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엇을 팔 것인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주 재밌는 건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다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왕복할 수 있으니까 복잡한 그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경로를 보면 비용은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요? 이렇게 줄이잖아요. 거점을 하나 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아서 솔팅, 분류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시간, 비용, 인력은 줄어들게 되겠고 거점 내에서는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 경제성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허브 앤 스포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한 지역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한 나라가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동북아 물류기지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있죠. 주차비 받죠? 항만에 정착하면 비용 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돼요. 요 물류로 이해시켜드리면 물적인 흐름을 갖고 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운송해야 돼요. 보관도 해야 되죠.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보관해야 돼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운송은 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 자원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차량의 연식 중요하죠. 그리고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옆에 날개가 열리는 윙바디 트럭인가 아니면 냉동 차량인가 그래서 차량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차의 운전자가 휴가다. 그럼 다른 운전자로 연결시키든지 하는 운송 시스템 그리고 보관 시스템이 있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묶이게 된다면 물류 시스템이라는 큰 항목에 한 사람이 앉아서 운송과 보관과 싣고 내리는 하역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보로 통일을 시키게 되면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소수의 인원이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럼 아웃풋은 뭐겠어요? 우리가 기업이 생산하는 건 고객, 소비자를 위함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고객의 만족인 거예요.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따뜻하게 왔다.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 시스템은 이렇게 갖춘 이유가 고객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해 지향하는 점이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그래서 3S1L 원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정보 시스템에서의 이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필요한 구성 요소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 원하는 의도한 목표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아웃풋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의 개념 및 정의해 보시면 조직, 체계, 제도 등 요소들의 집합 또는 요소와 요소 간의 유기적인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우에 따라 인간도 포함되는 구성 요소의 집합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도 같이 하니까요. 활동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시스템의 특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개개 요소가 아닌 하나의 전체여야 되고요. 상승 효과를 동반해야 되겠죠. 개별로 할 때보다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내면서도 저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상승 효과, 시너지 이펙트를 동반할 수 있고요. 계층적 구조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시스템은.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라는 큰 상위 시스템 내에 운송, 보관, 하역이 위치시킬 수 있죠. 계층을 가질 수 있어요. 통제되어야 하고요. 투입물을 입력받아서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출력물을 밖으로 보내면 돼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고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시스템의 종류인데 이 종류도 무엇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로 유형에 따른 시스템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냐,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정확성의 여부냐 이런 것인데 유형은 사람의 개입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뭐 구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너도 나도 하는 개방적이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폐쇄적이냐 라는 부분인데 정보 시스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내의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서 빼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갖추게 되고요. 그런데 기업은 뭘 해요? 거래라는 걸 하죠. 거래를 하는 이유는 내가 고객에게 무언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DB에서 필요한 정보만 외부로 확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트라넷 그리고 인트라넷의 확장이라 부르는 엑스트라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오면 개방적인 인터넷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개방적, 폐쇄적이라는 것이 상호작용 여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성에 따라서 확률이냐 아니면 확정이냐예요. 그래서 확률은 사회적인 현상, 확정은 예로서 급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가로는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분하면 정보 시스템이냐, 경영을 위한 시스템이냐, 제조를 위한 시스템이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냐, 목적성이 이름에 이미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목적 중에 정보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가로가 운영 지원 시스템이 되고요. 운영이라는 건 우리가 조직도를 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신입 직원들이 오고 진급하는 것이 소수고 그리고 그 위로 진급할수록 인원은 적어져서 삼각형의 모양을 갖죠. 우리가 도형을 사용할 때는 임의로 이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도형 자체가 그 의미를 포함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있고 하위 관리자가 있고 상위 관리자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운영을 한다라는 층이 있으면 운영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 지원 시스템 내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면 처리, 그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 기업 협력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이 운영 지원 시스템 내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관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관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 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그 관리직에서 중역을 담당하고 있으면 중역정보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러한 중역 같은 경우에는 상위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제 상호 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호는 기타 경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은 경쟁 우위를 위해 전략 정보 시스템,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 경영 시스템, 뭐 예를 들자면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지식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 경영 시스템, 그리고 뭐 세금에 대한 부분, 뭐 법률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전문가의 지식처럼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지식을 축적해서 활용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있죠.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의 변천사가 있어요. 이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변했다는 건 시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컴퓨터가 왔을 때는, 발명이 됐을 땐 컴퓨터는 계산기죠. 어떻게 하면 잘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기계식이었죠. 그러다 전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자식이라는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변천사의 첫 번째가 전자적 자료 프로세싱, 자료 처리예요. 그 자료를 처리하려고 막상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처리하고 나면 우리 예전에 그 도트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정리해요.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럼 그 다음은 뭘 만들어야 돼요? 보고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적 자료 프로세싱 다음에는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관리가 됐으면 의사결정에 필요하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전략정보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상호 기업 간의 연계가 필요하게 돼요. 왜 연계가 필요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정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뭘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있겠죠. 뭐 생산자, 중간 상인, 도매상, 소매상에 의해 소비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갈 때마다 계약하고 갈 때마다 계약하면 신속성은 떨어져요. 묶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묶는다. 그래서 공급망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관리해야 되죠. SCM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뭐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이 단점은 내가 다른 좋은 중간 상인을 찾았어요. 뭐 국제 거래에 있을 때 변경하려면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비용이 커서 쉽게 못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의 공간에 언제든지 연결이 필요한 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이겠다 해서 공급망을 ESCM이라는 것으로 확장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 우위를 쓰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묶일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알아두기에 두 번째 오른표 보시면 정보 시스템 감사의 목적이에요. 모니터링을 하죠. 자산 보호를 위한 것이고 정보 안전을 위한 것이고 시스템 잘 작동하는지 효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5가지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얘 어디다 놔요? 데이터베이스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 누가 관리해요? 인간이죠. 그리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통신 및 네트워크, 당연한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제3절 경영과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셔야 할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가로 세 번째 줄 끝에 인간과 컴퓨터 간의 결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에 그림이 나오죠. 삼각형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은 운영 관리 전략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삼각형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를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급여 계산하면 구조적인 거예요. 그런데 상위는 어때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닐 비자를 써서 구조적이 아니다. 비구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중간은 이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반구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경영정보 시스템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관호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분석하게 될 것이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보고 시스템이 그 종류 중 하나가 돼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위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면 그 처리한 것을 뭐 해요? 보고하죠. 또 정리해서 보고하죠. 그럼 이 보고하는 것을 시스템화하게 되면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정보보고 시스템은 관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보보고 시스템은 정보보고 및 경영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보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 특성이에요. 정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잖아요. 자료 통합 저장이고요. 정보 보고를 위한 것이니까 관리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사용자가 개발에 참여해야 되겠죠. 왜? 난 이렇게 보고 안 하는데 이때 우리 업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발 참여고요. 또한 복잡하면 안 되죠. 요약된 정보 제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경영 지원 시스템이에요. 경영 활동을 할 때에 정보가 지원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주로 생산, 재무, 마케팅 등의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의 계획, 통제 활동,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서 공통 DB에 연결이 되어 경영을 지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전략정보 시스템이에요. 경쟁 우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앞서 스와트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도 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사용해요. 그런데 누구는 A사, 누구는 B사, 누구는 C사 이렇게 사용을 하죠. 상식적으로 1등 기업이 시장을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조사해서 분석해서 우위에 서야 되겠죠. 소비자들은 왜 이 제품을 선택하나? AS 때문에요. 이 제품은 디자인 때문에요. 이 제품은 가격 때문에요. 라고 하면 광고를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인식하지 않을 때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서 있는 기능 다 있다. 디자인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있는 기능 다 있다. AS가 확실하다. 있는 기능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셔닝 활동을 해서 시장의 강점을 가지려고 하겠죠. 전략 정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전략 정보 시스템 각 전략 차원에서의 적용을 보시면 비즈니스 유닛, 사업 차원의 경우에는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 전략적 역량을 가지는 활동에 주목하게 돼서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 기업 차원일 때는 정보 시스템을 보다 고차원의 효율화, 서비스 향상에 활용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 업계 차원의 경우에서는 그 줄 끝에 업종 내 업종 간 협조를 촉진해서 업계 전체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등 무슨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가면 1등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물류 기업이 1등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큰 물류 업체가
우리나라의 동부가 물류 거점이니까 우리도 진출해야지라고 하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선 개별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우위를 위해서 하는 제휴를 한다고 표현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 때문에요. 그래서 업계 차원에서는 업종 내 업종 간의 협조 같은 것들이 전략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로 거래 처리 시스템 TPS인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 거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이 내용 막상 이렇게 보시면 학습하시기 용이하실 텐데 영어, 약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땐 그 학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 대신에 TPS라고 나오면 거래 처리 시스템 얘기하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더 알아두기에 경영정보 시스템, 영어로는 MIS라고 부르니까 영어 약자는 지원 업무별 구조는 거래 처리 시스템, 정보보고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최고 경영자 시스템, 전략정보 시스템 등 필요한 곳에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보니까 정보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것이 거래냐, 정보냐,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냐 등등 관련되어져서 구조화의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경영활동과 정보 시스템인데 정보 시스템을 경영활동에 왜 해요?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즉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 발표하는 거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탄산음료 브랜드가 몇 조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가치 활동 중에 하나를 누리고 계시고 또 누리려고 하시잖아요. 그 가치를 누가 제공해요? 필요한 것들을 기업들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 그 가치 창출은 고객 지향적인 활동. 고객은 어디 있어요? 시장에 있죠. 그럼 시장 지향적이어야 되니까 ing 붙여서 마케팅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는 정보 시스템이 타사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알아두기인데 이 유형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영활동 지원 기능에 따라서도 분류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활동이죠. 그래서 그 활동이라는 것이 생산이면 생산정보 시스템, 시장지향적인 활동이면 마케팅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인적자원을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인적자원 시스템이 되겠죠. 왜 인적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느냐면 기존에는 석유라든지 아니면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자원으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자체가 무언가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원으로 만들게 되면 유리, 철, 고무 그 각각 파는 것보다 자동차로 만들었더니 크게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부가가치가 생기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도 학습하고 배우면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사람도 인적 자원이 아닌가 해서 전사적 관리를 하게 되죠. 활동이에요. 또 재무,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어떻게 회수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재무 활동을 위한 정보 시스템. 발생된 결과, 매출금인데 외상을 했느냐, 외상 매출이냐 아니면 외상 매입을 했느냐, 발생되어지는 부분에 따라 회계 정보 시스템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정보 시스템 지원 집단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개인이냐, 집단이냐, 아니면 집단들이 연계될 수 있는 조직이냐, 조직 간 정보 시스템이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냐, 지원 집단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 조직 계층의 지원 업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운영 지원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경영 지원 시스템, 전략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 업무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단어에 들어가고 그 용어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 모든 것을 완벽히 이제 외우시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